자, 여기에 부동산에 반해서 동산은 어떻게 하냐면 악의 또는 과실의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반 취득시효는 1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역시 동산도 일반은 10년간 소평공. 자, 이것에 비하면 어떻게 되죠? 자, 동사는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 필요 없고. 자, 기간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20년인데 10년으로 줄어들었죠. 절반입니다. 선의 무과실 취득시효. 자, 동산에서 역시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말고 여기는 뭐냐면 선이라든가 무과실. 이런 경우 있죠. 아까 선의 무과실은 뭐 있었죠? 여기 있었죠? 선의 무과실의 경우는 등기에 해당됐죠. 등기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동사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선의 무과실의 경우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으니까 당연히 5년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5년간 소평 공 선무. 그렇죠? 등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부동산의 얼마나 절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뭐죠?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소평공으로 20년간을 점유하고 나서 뭐를 해라? 등기를 해라. 그렇죠? 부동산은 왜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가 됐든 점유가 됐든 등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도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한다? 소평공선무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그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취득이 완성된다. 반면에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있는 등기라는 게 말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점유취득시에 해당되는 동산에 있어서 일반 취득시효는 소평공 몇 년? 10년. 절반이죠? 그 다음에 등기 취득시에 해당되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는 소평공 그 다음에 선무 몇 년? 절반 5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정리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점유는 다 똑같죠. 점유는 다 똑같고 소평공 다 이거 똑같고 20년, 10년, 10년, 5년 다 배웠습니다. 자, 선등기, 후등기. 점유취득시는 뒤에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 취득시는 선등기 쓰고 이거는 동산에서는 등기라는 게 없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시효 중단으로서의 점유상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은 사실상태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 명의 변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효 중단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를 계속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특수한 여러가지 동산에 있어서 이런 여러가지 특수한 취득시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 우주물 선점이 뭡니까? 주인이 없는 거, 즉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우리가 속된 표현이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자, 이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일한 얘기죠. 그러나 동산이라 하더라도 학술, 기회, 고고 이러한 것은 구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청해진 앞바다에 있는 뭐라고 해요? 도자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고고하게 발명이 되는 예컨대 옛날 무덤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 국가에 속한다. 그렇죠?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 뭐다? 국가에 속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무주물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서 고대 인류의 유물이라든가 고대 물의 화석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수렵법, 수산업법에 의한 위반한 포획물, 어획물은 공법상 긍제물이지만 소유권은 가능하다. 선점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수렵하지 말라고 예컨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둥오리라고 가정합시다. 예컨대 이런 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반달곰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수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렵을 했어요. 수렵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점은 되는데 이 사람이 받는 것보다 처벌은 다르겠죠. 예컨대 뭐 벌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여러 가지 행정물이 됐든 그래서 이 처벌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별개. 그래서 선점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른 처벌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점은 가능하다. 자, 유실물 습득.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하철 같은 데서 물건을 습득했을 때 어떡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문화재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아까 동일한 선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하게 되고요.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상의 점유이탈물 있죠? 점유이탈물 행령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소유자의 점유를 떠난 물건. 자, 준유실물은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갈축들. 예컨대 홍수에서 돼지가 떠내려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떠내려간 돼지들, 소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겠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냥 이것은 점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매장물. 소유권자, 취득절자는 유실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역시 유실물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1년 내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매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있긴 하나 현재 누가 소유자인지를 판명되지 않은 물건이겠죠. 자, 매장물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물의 존재를 처음 아는 것으로서 이 점유의 취득은 불필요하다.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 이것은 반반씩입니다. 절반씩 공유하는 거죠. 예컨대 어느 남의 땅에서 갑의 토지에서 을이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매장물을 발견했다 할 때는 각각 을이 절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첨부. 첨부는 뭡니까?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 A라는 물건에다가 이만한 물건을 또 붙이는 거죠. 이게 첨부입니다. A와 B가 있을 때. 자, 수개의 물건이 부합이나 혼화, 섞이는 거. 부합은 이게 붙이는 거고, 혼화는 섞이는 거죠. 어떤 물건이 섞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물건의 가공. 물건을 새롭게 가공하는 거죠. 그렇죠?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책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공으로 새로운 물건이 된 때는 이를 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경제 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런 불리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을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해를 뭘로써? 돈으로써, 금전으로써 조절하는 제도가 첨부다라고 하는 거죠.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은 일개의 물건으로 전속하고 하나의 어떤 물건을 전속하고 다시 분리한다든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기로 뭐 다시 물건을 분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자가 결정되며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물건에다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럴 때 이거를 임의로 분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속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부당하게 이득을 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보상해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합. 각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예컨대 이 집이라고 가정합시다. 집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집에다가 어떤 멋있는 장식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걸 여기 달았어요. 여기는 뭡니까? 동산이죠. 요거는 원래 부동산이죠. 그런 경우는 동산과 부동산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가치가 더 크죠? 부동산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부합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거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에 부합해서 좀 자세히 보십시다. 자, 타인의 건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 그렇죠? 증축, 개축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에게 기소한다. 원칙은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는 것 전체, 이것은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키는 데는 그 부속시킨 자의 소유에 속하고요. 타인의 토지의 수목을 부합한 경우, 자,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경우는 역시
부속시킨 자의 소유에 속한다. 권한 없이 부속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즉 뭐가 됐든 간에 건물에다가 뭔가를 하거나 수목에다가 나무를 심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상권을 듭시다. 여기다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남의 땅을, 토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조경나무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키워가지고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토지에 이 조경은 누구 거, 이 나무는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갑이 을한테 뭘 했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죠. 그런 경우는 이 을이 지상권의 근거에 의해서 이 나무를 심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 소유자다? 을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한 경우는 그 권한자에게 소유권이 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게 없이 여러분들이 몰래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은 경우는 이거는 누구한테 속한 걸 본다? 갑에게 속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농작물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땅에 몰래 심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이런 경우는 남의 땅에 몰래 권한 없이 식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남의 땅에 설치를 했지만, 남의 땅에다 재배를 했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누구 거다?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농작물 소유자가 된다. 왜? 그것은 단기성이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부합하는 물건은 이제 통설은 동산의 하나지만 판례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합의 정도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보는 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자, 건물 중 증개축한 경우에 그 증개축한 부분이 정내의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 될 경우는 부합의 성질을 요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1층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에 건물이 있었는데 2층을 따로 지었어요. 부합했죠. 그렇지만 2층이 별도의 부동산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1층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고. 자, 부합의 효과는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부합한 물건의 면적이나 가격은 불문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 동산의 값어치가 더 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밑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부합물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지만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 등의 권한에 의해 결합시킨 거지만 독립성이 없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인데 화장실의 세면대, 콘크리트 축조한 옹벽 등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되고 보상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농작물의 경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경작자에게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명의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 동산 간의 부합은 이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없는 경우로 나누는데,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가액의 비율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혼화는 섞인 거죠. 그래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동산이 혼합 또는 융화함으로써 어느 것이 누구의 소유에 속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따라서 주종이 구분이 가능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종이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혼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서 뭘 한다?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공은 여러분들이 예컨대 거기다 노력을 들이는 거죠. 예컨대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다듬어가지고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책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으로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하게 다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공자에 서로 속한다. 이건 좀 예외적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비싸던, 역시 동산이 아무리 비싸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동산의 가액의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주종을 구별했을 때는 주된 소유자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주종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액의 비율대로 공유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에 와서는 역전되죠. 가공을 했는데 가공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 원래 물건보다. 그런 경우는 가공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민법상의 가공은 동산의 하나나 판례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증가한다. 부동산의 경우도 유추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는 효과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원칙은 누구? 원재료. 예외는 현저의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는 누구? 가공자의 소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공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가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건이 생겨나야 하므로 수선이나 대수선은 가공에 의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경우는 그냥 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공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 자, 쇠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자동차로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목재를 가공해서 가구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공자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송아지를 살찐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원래 송아지한테 주인이 가야 되겠죠. 작물인 금반지를 녹여서 금괴를 만든 경우, 그렇죠? 이거는 가공이라고 보다 오히려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밀을 분수해서 밀가루 만든 경우, 그 다음에 소를 도살하여 소고기나 소가죽을 만든 경우, 그 다음에 원목을 제재해서 목재로 만든 경우. 여기는 뭡니까? 가구로 만든 경우죠. 여기는 뭐다? 목재로 만든 경우. 그냥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재로 만드는 경우. 이거는 뭐다? 원래 가공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부합액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에는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진다? 부동산에 맞춰진다. 다만 권원에 의해서 한 경우는 그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농작물은 항상 누구한테 간다? 경작자한테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있어서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구? 주종. 그 다음에 주된 소유자한테,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비율로 공유로 하게 된다.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부동산과 부동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나는 뭐냐면 섞인 거죠. 동산과 동산이 섞였을 때는 역시 이것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부합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공은 재료와 재료 가공인데 원래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자, 원재료자에게 속한다. 예외적으로 가공자에게 속하는 경우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행인 경우다. 다액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첨부의 성격은 복구 청구권의 배제. 자, 예스고 막 가공을 해갔던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에서 완성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시 상태로 물건을 전부 분해해서 해놔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으로서 첨부로 인해서 생긴 물건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 존속하는 것이고 복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의 결정은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고 그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무규정입니다. 자, 제3자의 보호는 소멸된 구 물건에 존재했던 제3자 권리는 보호된다라고 하는 거죠. 첨부에 의해서, 자, 이게 무슨 거냐면, 자, 이렇게 물건을 해서 여기에 첨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갖고 있던 A 소유자와 B 소유자. B 소유자는, 자, 뭐냐면, 여기에 첨부함으로써 이 물건의 소유권이 올라간다? A한테 가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B는 손실을 본 거죠. 그런 경우는, 이 경우는, 이 A는 B한테 물건에 대해서 이 B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물건 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첨부로 그 물건이 소유권이 소멸한다면 그 보상금 위에 물상 대입권이 인정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 위에다가 C가 B한테 돈을 10만 원을 꿔주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권을 잡아놨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B가 이 물건을 여기다가 맡겨버렸다. 물론 이제 C가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맡겨버렸다. 그런 경우에 이제 A가 B한테 돈을 예컨대 20만 원을 줬다. 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에서 20만 줬다라면 C는 요 위에 20만 원에서 자기 1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게 뭡니까? 물상대의.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물상대의 개념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번 주에는 소유권에 관한 일반론을 배웠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이 뭐냐면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상린관계를 들어왔고 이게 이제 1교시였고요. 자, 2교시 때는 뭐냐면 구분소유에 관한 내용,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유권 취득은 취득에 관한 건데
취득은 법률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의 규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내용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자,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와 그다음에 등기 취득시를 배웠죠. 동사하는 경우도 이제 그 일반적인 취득시효과 선의 무과실 경우로 나누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물건을 서로 합치는 경우 이게 뭐냐면 토탈 첨부라고 하죠. 이 첨부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주종이 있을 때는 주종이 주된 것에 만약에 주종이 구별이 안 되면 공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공일 때는 어떻게 하냐? 가공일 때는 다에게 현저한 경우는 가공자에게 속한다. 원재료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첨부에 대해서 그래서 부합이니 뭐 가공이니 혼환이 이런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은 뭐냐면 결국은 취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